행복한 감정 상태는 본질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개별적 감정이라고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충분히 행복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미술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는 것,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등이 모두 행복한 상태이다. 이미 만족하고, 이미 감사하고, 이미 고요하고, 이미 즐거우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이라는 파랑새 같은 감정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숙제를 안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아이의 웃음소리, 여름밤의 치맥, 시원한 산들바람, 멋진 문장들, 잘 마른 빨래 냄새, 보너스, 모처럼의 낮잠, 여행,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날씨 등 그 리스트에는 끝이 없다. 이것들은 다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이다. 행복은 철저하게 일상적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프레임 도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죠. 행복에 관한 책 굿 라이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서문에서 저자는 프레임이 다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저자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편집한 리메이크 곡이었다면 굿 라이프는 지난 10년간 제자들과 직접 수행한 연구 결과들의 기초에 써내려간 자작곡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책은 오프닝에서 먼저 낭독해 드렸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순간의 기분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감정에서 나아가 굿 라이프,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안내와 지침들이 책 속 가득 주옥같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아서 저도 읽는 내내 행복했고 어느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파트 1의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10가지를 골라보았는데요. 낭독 허용 범위가 있고 항목별로 실험 과정들도 있어서 이 중에서 4가지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일상적인 우리의 행복.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삶의 기술을 기분 좋게 습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비교하지 않는다. 사회 비교와 사회적 유대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2개의 강력한 욕구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행동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때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기도 한다. 또 한편 우리는 타인과의 유대를 통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외로움을 해결한다. 만일 사회 비교와 사회적 유대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예를 들어보자.
만나면 기분이 좋은 친구와 만나면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 중 누구를 만나야 할까? 한 친구는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도 출중하여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친구다. 비록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친구와 보내는 시간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반면에 다른 친구는 냉소적이고 까칠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성공한 편도 아니어서 그 친구를 만나면 우월감을 느낀다. 내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희생양인 셈이다. 둘 중 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 연구팀은 일련의 실험을 시작했다. 한 시나리오에서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시험의 가채점 결과 자신의 점수가 60점이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2명의 친구에게서 문자를 받았다고 상상하게 했다. 한 친구는 그 시험에서 90점을 맞았다고 하고 다른 친구는 40점을 맞았다고 했다. 전자의 친구는 나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후자의 친구는 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것이다. 전자의 친구는 나보다 똑똑하지만 만나면 늘 기분이 좋은 친구이고 후자의 친구는 만나면 그리 유쾌하지 않은 친구이다. 참가자들은 두 친구 중 누구와 더 놀고 싶어 할까? 비교가 중요하다면 후자의 친구를, 유대감이 중요하다면 전자의 친구를 선택할 것이 기대되는 갈등적 상황을 일부러 연출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의 행복 점수를 미리 측정해 두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참가자들이 누구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유사한 일련의 실험을 반복한 끝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은 비록 자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만나면 기분이 좋은, 즉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를 선호하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점수가 낮아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를 선호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행복한 사람들은 지지와 유대감을 주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타인과의 비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다른 사람 카트에 어떤 먹거리가 담겨 있는지 관찰하는 것은 식료품 매장에서 남몰래 맛볼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무엇을 해먹으면 좋을지 막막할 때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저런 것도 먹는구나 하는 신기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 명품을 휘두른 여인의 카트에 족발이 담겨져 있을 때는 사람을 외모로만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도 한다. 이렇듯 남의 카트를 관찰하는 행위는 조금 과장하자면 취향의 다양성에 대한 인류학적 체험을 제공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의 입맛이 놀라울 정도로 제각각이어서 내 카트에 담겨있는 것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것들을 구입한 사람을 지금껏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식료 매장 카트의 내용물이 그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이자 동시에 그 사람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단서가 되듯이 우리의 경험 카트도 그렇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매장에서 경험을 쇼핑하는 사람들이다.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다양한 경험을 카트에 집어넣는다. 경험 카트의 내용물 역시 각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그들 삶의 중요한 결과들을 예측하게 하는 단서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카트에 어떤 것들을 담을까? 우리 연구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카트에 넣는 내용물을 비교하는 일련의 연구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수행한 연구는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경험하고자 하는 경험의 내용들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는 술 마시고 속이 쓰릴 때 어떤 음식으로 속을 달래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거나 친구와 다투었거나 혹은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을 때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후속 경험을 통해 아픈 속을 달래려고 할까? 행복한 사람이 경험 카트에 집어넣는 경험의 내용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집어넣는 경험의 내용과 어떻게 다를까? 일련의 연구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자신의 카트에 집중적으로 쓸어 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전적 이득을 주로 담는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위로를 찾았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친구와의 저녁 식사보다는 길에서 우연히 돈을 줍는 것을 더 선호했다. 금전적 이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술로 쓰린 배를 다시 술로 달래려는 것과 같다. 이 패턴이 만성화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물질주의자라고 부른다. 연구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우리 연구팀은 장난기가 가미된 간단한 연구 하나를 더 진행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 친구와 1주년 기념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게 하고 얼마를 받으면 안 갈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외에도 친밀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활동을 가정하게 하고 각 활동을 포기할 수 있는 액수를 물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성 친구와 콘서트 가기, 주말에 가족과 영화 보기 등의 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고 싶은지를 물은 것이다. 가족, 친구, 연인 등 행복에 중요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보게 한 것이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행복감이 상위 50%인 학생들은 이성 친구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포기하기 위해서 무려 약 1,6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행복감이 하위 50%인 학생들은 3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위 50% 학생들은 4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응답했으나 행복감이 상위 50%인 학생들은 무려 6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얼핏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더 탐욕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으나 실은 그들이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다. 관계를 추구할 것인가, 돈을 추구할 것인가, 개인적 취향이라고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다. 술을 술로 풀면 해롭듯이 힘든 삶을 물질과 돈으로 푸는 것은 해롭다. 행복한 사람들의 경험 카트를 유심히 훔쳐보고 그들이 담는 것을 따라 담을 필요가 있다.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잘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가 개인의 소비 행태다. 우리의 소비는 소유물을 사는 소비와 경험을 사는 소비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소유를 위한 소비란 소비의 결과물로 물건이 생기는 소비를 의미한다. 옷, 자동차, 시계, 집과 같은 물건을 사는 소비다.
반면에 경험을 위한 소비란 소비의 결과물로 물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추억이 생기는 소비를 지칭한다. 여행, 뮤지컬 관람, 영화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이 해당한다. 물론 소유를 위한 소비와 경험을 위한 소비가 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음악 CD를 사는 것은 CD라는 물건을 사는 소비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담긴 음악을 듣는 경험을 사는 소비이기도 하다. 소비를 소유와 경험으로 구분한 후에 각각의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다수 연구에 따르면 소유 소비보다는 경험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힘이 단연코 크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사는 데는 인색하고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유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험을 사지 않고도 경험 소비에 의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역설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소유물을 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소유를 위한 소비인지 경험을 위한 소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애매함은 프레임이 작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책장이라는 물건을 사면서 지식을 저장하는 경험을 산다고 의도적으로 프레임할 수도 있고, 명품을 사면서 독특한 디자인을 경험하는 행위라고 프레임을 할 수도 있다. 우리 연구팀은 소유물을 경험으로 프레임화하는 작업이 경험을 사는 것만큼의 행복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는 사람이다. 소유를 사더라도 그 소유가 제공하는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보다는 소유를 사는 사람이다. 심지어 경험을 하면서도 그 경험을 소유화 혹은 물화해버리는 사람이다.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 경험의 삶은 곧 무소유의 삶이다. 무소유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그런 삶은 고승이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체념하며 살아왔다면 경험의 삶으로 목표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소유하지 않는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유에 대한 욕망을 삶에 대한 경험과 관찰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경험하기 위한 소유, 관찰하기 위한 소유, 시간을 사기 위한 소유로 프레임하기 시작하면 소유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무소유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유와 경험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온 코넬 대학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경험이 무소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소유물은 비교를 불러일으키지만 경험은 비교를 유발하지 않는다. 소유는 본질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비교가 쉽게 일어난다. 아파트의 평수, 자동차의 배기량, 옷의 브랜드 등 물건의 가치는 쉽게 숫자화될 수 있어서 비교가 용이하다. 소유가 유발하는 비교는 남들과의 비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건을 구매한 후에도 자신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은 없는지, 더 싸게 파는 곳은 없었는지,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등 전방위적인 비교가 발생한다. 최적의 물건을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적인 소비 성향을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극대화라고 부르고 극대화 성향이 강할수록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는 반대로 경험은
본질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 않다. 추운 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옆집 물은 더 따뜻할 텐데 라고 비교하는 사람은 드물다. 영혼을 움직이는 도끼 같은 문장을 발견하고 내 친구는 더 좋은 문장을 발견했을 텐데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드물다. 소유와 달리 경험은 지금 여기의 심리 상태를 강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순간에 몰입하게 만든다. 경험은 우리를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경험의 삶이 곧 무소유의 삶인 이유는 무소유의 본질이 소유가 유발하는 비교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소유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소유의 삶이 부담스러운 우리에게 경험의 삶은 아주 좋은 대안이다. 둘째,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우리가 보유한 소유물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못한다. 소유물들이 우리의 취미나 선호, 그리고 성격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내면의 심층까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 목록을 보아야 한다. 경험은 우리의 의식과 철학과 가치를 구성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경험이며 진정한 자기와의 조우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소유의 삶은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삶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 리스트를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이력서를 빼곡하게 채워나가는 사람이다. 셋째, 경험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소유가 대화의 주제가 되면 그 대화는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소유는 비교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대화는 관계를 위협한다. 사람들 사이에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반면에 경험에 관한 대화는 즐거움을 창출한다.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경험을 나누는 수다, 특히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경험을 나누는 수다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돈으로 경험을 산다는 것은 결국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는 것이다. 이야깃거리는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제공하는 이야깃거리는 관계를 강화시킨다. 우리는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 설사 혼자서 한 경험이라도 수다를 통해 그 경험을 나누기를 원한다.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간 경우에 사려는 물건이 서로 다르면 헤어져서 각자 쇼핑한 후에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등산을 함께 간 친구들이 서로 좋아하는 봉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헤어져서 각자 다른 봉우리를 등산하고 내려와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 경험은 소유보다 훨씬 더 관계지향적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의 영역에서 살면서 비교하지 않으려고 결심만 한다. 행복한 사람은 애초부터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 경험의 영역에서 살아간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늘려 타인을 위협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늘려 관계를 강화한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통해 정체성 결핍을 은폐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한다. 결정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돈으로 경험을 사서 삶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장식거리보다는 이야깃거리가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